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친자매보다 더 살가운 친구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같이 자라기도 했고 서로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도 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혼, 그 일들을 겪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어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솔이는 내 친구가 아니라 자매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밝고 선했던 제 친구의 낯선 모습을 처음 본 건 제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방에 갇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기도 빼앗기고 대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건가? 나는 대체 왜 맞은 건가? 너무 마음 복잡한 생각이 휘몰아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뭔가 씌워진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던 건지 저 사람은 좀 욱하는 성질이 있구나 하며 넘어가곤 했죠. 연애할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있던 물건을 탁탁 소리나게 내려놓거나 휙 던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손을 댄 적은 없어서 설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절 때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조건을 듣고 다들 잘 결정했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진솔이만 눈이 너무 무섭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 말을 흘려들었는데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의 폭언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마다 남편이 절 비꼬더라고요. 없이 자라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제가 발끈하며 대거리를 하면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못할 말 한 거냐며 흥분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쪽으로 수건이나 쿠션 같은 것을 던지더라고요. 그게 점점 책이나 전화기, 그릇 같은 게 되면서 전 그제야 이 사람의 손버릇이 원래 나쁘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연락이 안 된 지 꽤 되었고 두 동생은 각자의 삶이 고되고 바빠 저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두 동생이 초라한 옷을 입고 뒤늦게 와서 그걸 가지고도 시댁에서 한동안 엄청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친구 진솔이는 지방에서 3교대 근무를 할 때여서 수시로 연락하는 게 좀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친구도 가족도 연락할 수 없는 고립무원인 상태에서 얻어맞다 보니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현재에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과거 일들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마치 뒷걸음질 쳐서 뭔가 스스로 퇴보하는 걸 택하는 것처럼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힘들게 자랐거든요. 외항선을 타시는 아빠는 집에 거의 안 계셨고 엄마는 몸이 많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자연스레 집에서 저와 제 남동생 그리고 뒤늦게 태어난 여동생까지 세 아이를 돌보기에는 조금 벅차신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11살쯤에 엄마랑 아빠는 거의 남과 다름없었던 대면대면한 관계를 정리했고 밑에 두 동생은 친할머니에게, 저는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에게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싸우다 헤어지신 건 아니어서
그래도 주말마다 저희 형제자매들 만나서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고 다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사랑 잘 받으면서 컸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배를 타시면서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서 아빠가 배 타는 걸 그만두시고 다른 직업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두 동생도 하고 싶은 건 많고 이것저것 관심 가는 거 많을 그 나이에 생각처럼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자연히 불평, 불만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어디에도 호소하거나 풀어낼 길이 없으니 자연스레 제 신경질은 외할머니나 제 자신에게 향하곤 했습니다. 아마 혼자서 화를 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스스로를 깎아먹는 잔신경질이 얼마나 남뿐만 아니라 나도 피곤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은 불평불만을 화로 내뿜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제 평생의 친구 진솔이를 만났습니다. 진솔이는 정말 이름처럼 진솔한 아이였어요. 제가 혼자서 버럭버럭 성내는 걸 보고 말을 건 게 처음이었죠. 너는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화를 내다니? 내가 방금 화냈어? 본인이 화내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인데 남들이 쟤 화낸다 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얘 문제 있다. 고쳐야겠다. 간신히 이름만 알고 눈인사만 했던 옆반 친구였는데 저한테 말 건 첫날 성격을 고쳐야겠다라는 말까지 거침없이 해버리는 성격이었죠. 저와 다르게 진솔이는 꽤 넉넉한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자라서 구김살 없고 밝은 아이였어요. 저는 그 진솔이의 밝음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습니다. 하지만 부럽고 질투나는 건 잠깐이고 햇살 같은 그 아이의 성격과 행동에 조금씩 제가 물들어가고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솔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네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 괜찮은 아이가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본인을 막 깎아먹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유를 듣고 나니 고마웠습니다. 아마 진솔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습관처럼 짜증을 내는 사람으로 자랐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런데 진솔이 덕에 남들보다 일찍 스스로의 나쁜 점을 깨닫게 됐고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려운 것 하나 없고 그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진솔이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고난은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항상 너무 건강하고 활발하셨던 분이라 처음에 학교 선생님이 진솔이 어머님이 간밤에 돌아가셔서 오늘 학교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을 때 혹시 오늘이 만우절인가? 아니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이런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솔이의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미리 예고하고 조금씩 목을 조이는 죽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전 경고 없이 훅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남은 사람들에게 그 무엇도 준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진솔이네 집도 그랬습니다. 여장부셨던 진솔이 어머니가 대부분의 재산 관리도 하고 계셨고 늘 바쁜 진솔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많은 일을 처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진솔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진솔이의 아버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금술도 좋으셨지만 뭔가 중심 잡아주는 아내가 없어지니 휘청휘청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년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솔이의 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수출 수입을 위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대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악재가 겹쳤던 모양이더라고요. 반에서 유일하게 계란말이와 햄을 따로 싸우던 아이, 교복도 별도의 원단으로 맞춰 입던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위화감 주지 않았던 착한 제 친구 진솔이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았을 시절 진솔이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을 대준 학생이 100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정작 진솔이는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기껏 애써서 붙은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도 워낙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아이라 그런지 저희 반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선생님들도 없던 장학금까지 만들어서 전해주면서 간신히 학교는 입학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도 진솔이는 아르바이트와 장학금, 이 둘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진솔이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솔이한테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솔이가 제 인생에 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하고 3년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할 때까지 저는 진솔이가 없었으면 아마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 결혼 상대는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4살 위의 사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꽤 멀쩡해 보였어요. 다혈질이라는 평도 있었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평도 있었는데 제 눈에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딱 하나, 10살 위에 누나가 있다는 게 걸리기는 했는데 당시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인데 무슨 걱정이야? 너 우리 누나 올케로 살 거 아니잖아. 내 아내로 살면 되는 건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우리 누나 나한테도 집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남편 말대로 남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남일이라는 게 남이 힘들거나 괴로운 거,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에 처한 것들이었죠. 그 외에는 모든 것에 촉을 세우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제 환경이나 제가 하고 있는 생각, 제 마음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들고 있는 가방, 제가 갔던 레스토랑,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는 순간 그걸 어떡하든 뺏거나 얻어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결혼 전의 일입니다. 남편이 뭘 사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결혼 전에 프로포즈하면서 뭐라도 하나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좀 비싼 목걸이를 하나 사서 걸어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자잘한 선물은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의미가 담긴 건 처음 받는 거라 나름 감동도 하고 행복해서 그날 이후 늘 그 목걸이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2번밖에 안 만난 시누이가 3번째 만나던 날 그 목걸이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쁘네? 그거 가격 좀 나갈 텐데. 진품? 아니면 가품? 아, 그이가 프로포즈 하면서 사준 건데. 걔가 그런 걸 살 능력이 있어? 어디 줘봐봐. 내가 진품인지 아닌지 감정에다 줄게. 가품이면 아주 바가지를 벅벅 긁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품이건 가품이건 상관없어요. 의미가 중요하죠. 아니야. 어디 한번 풀러봐봐. 괜찮다니까요. 너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내가 뭐 가져가서 안 줄까봐 그래?
어디 가서 망신당하지 않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봐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튕겨?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 그 목걸이 백화점에서 산 진짜 맞거든요. 선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이를 약간 줄이고 싶어 남편과 함께 매장에 간 적도 있고 거기서 구매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신우이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백화점에서 다 확인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입 꾹 다물고 대꾸도 안 하다가 몇 분 뒤에 이러는 겁니다. 나 한번 차볼게. 안 그래도 그 모델 하나 사려고 했는데 어울리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냥 여러모로 기분이 찜찜해서 정말 주기 싫었는데 딱 잘라 거절하기가 몹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를 풀러서 건네줬습니다. 화장실 가서 착용한 모습을 보겠다며 냉큼 일어나 화장실로 간 신우이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전화를 했죠. 어디세요? 너무 안 나오셔서. 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어. 미안. 전화한다는 걸 잊었네. 네? 제 목걸이는요? 아, 진짜. 내가 떼먹니? 내일 집으로 갖다 줄게. 됐지? 그리고 확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목걸이와 신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하던 걸 안 하고 다니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걸이를 안 하냐고요. 좀 머뭇거리다가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 그때 남편의 반응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온갖 육두문자가 난무한 욕을 쏟아내며 자기 누나와 저를 비난하더니 저한테 글쎄 이러는 거예요. 바보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와, 넌 좋은 걸 해줄 필요가 없구나. 진짜. 당신 말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당신 누나 잘못이잖아. 지 물건 못 지킨 것도 잘못이야. 못난 거라고. 내가 다시는 뭐 사주나 봐라. 에이씨, 진짜. 그렇게 오히려 자기가 화를 버럭 내고 나가면서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더 황당한 경우를 겪어야 했습니다. 글쎄 신우이가 제 회사로 찾아와 회사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로비에서 저한테 목걸이를 던지며 글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대체 뭘로 보고? 그새를 못 참아서 쪼르르 일렀어? 아니, 이르기는 뭘 일러요. 물어보길래 대답한 거죠. 건방지게 진짜 어디서 따박따박? 진짜 가진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 그리고는 글쎄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휙 목걸이를 던지는 거 있죠.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들면서 순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같은 부서 사람, 아는 사람이 보지 않았기만을 바라면서 일단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갔죠. 차가운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켜니까 그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손에 쥔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몸에 지니고 있던 건 조금만 달라져도 느낌상 알잖아요. 딱 봐도 제가 하던 그 목걸이가 아니라 몹시 조악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매장으로 달려가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싸구려 모조품이더라고요. 그나마 매장 직원이 얼마 전 기리수선을 하러 왔던 걸 기억하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엄청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대충 도둑 맞은 것 같다, 도둑이 바꿔갔다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속은 정말 거지 굴속 같았습니다. 화도 나고 이대로 넘어가는 것도 짜증나서 이 결혼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달 뒤에 있을 결혼식 식순 논의하려고 만난 남편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 도저히 찜찜하고 기분 더러워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놈의 누나 평생
자기한테 한번 도움이 안 된다며 미친 거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이 아주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더라고요. 지금도 자기 친구 남편이랑 바람 대차게 피우고 친구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고 나서 집으로 도망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은 자식 취급도 안 하고 그래도 누나라고 하도 성화를 하길래 저 한두 번 만나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 중퇴했지. 집에서 정말 숱하게 사고 처리해줬어. 남들은 뒤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이니 내가 모든 혜택 다 받았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니, 나 누나한테 빌려서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았어. 불륜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야. 22살 때인가는 돈 많은 노인네 2명 한꺼번에 꼬셔서 결혼하려다가 들통나서 그 2집 자식들이 우리 집 찾아와 쑥대밥 만들었고 나 대학 입시 앞두고는 이웃집 아저씨랑 붙어먹다가 들켜서 시험 전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망신당했어. 어디서 사기는 또 엄청 당해가지고 와. 나 정말 인연 다 끊을 수 있어. 누나 버릴게. 아니, 그 여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버리지 마. 제발. 그러고 우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잘못은 아니니까요. 금목걸이 재수없다며 그 자리에서 버리고 바로 매장 가서 좀 더 비싼 다른 목걸이 사서 채워주는 남편을 냉정하게 떼내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결혼식장에서 시누이를 볼 수는 없었죠. 시부모님도 제게 너무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시누이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물도 시부모님의 사과도 다 그때뿐인 미봉책이고 거짓말이라는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버럭 화를 내면 물건을 던지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번듯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은 알고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엄한 짓을 저지를 때마다 감옥 갈 일 만들지 않으려고 욕하면서도 수습해준 결과로 노년의 빈털터리가 된 거죠.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결혼 후 남편은 제게 논의가 아닌 통고를 하더라고요. 아, 다음 주에 엄마 아빠 이사 들어오실 거야. 이사? 어디로? 어디긴 여기지. 말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 하려고 그 집 뺐다고. 그럼 어떡해? 둘 다 길거리로 내보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합가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논의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야, 논의를 할 사안이라야 논의를 하지. 너 따지고 보면 고아에 가진 것 없는 애잖아. 그런 애한테 부모 생겨, 남편 생겨.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난 싫어.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아. 나 부모님 모시고 못 살아. 뭐? 따로 살아? 네 입에서 지금 네 주제에 이혼을 먼저 말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미친 듯이 손을 댄 것이요. 살면서 남한테 그렇게 맞아본 게 처음이라 너무 얼떨떨하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신고도 입증도 처벌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맞기는 했지만 병원에서 뗀 진단서도 없고 팔과 등에 있는 멍만으로는 입증이 불가했습니다. 게다가 이웃들도 제 비명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하고 특히 밖에서는 인사성 좋고 가정적으로 비춰지는 남편이었기에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당시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뛰어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그 다음부터 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뺨을 한 대 때린다거나 밥을 먹다가 밥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를 내려친다거나 들고 있는 것들을 던진다거나 하는 식이었지요. 저는 첫 번째 신고 실패 이후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 사진을 찍었죠. 그날도 남편이 던진 냄비 뚜껑에 허벅지 멍이 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절 부르는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야? 목걸이에 목 쓴 건 우리 올케님이시네.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돌아본 곳에는 시누이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부모님과도 인연을 끊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또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었는지 아주 신수가 훤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자 시누이가 제게 다가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사가 문드러졌어? 너 혹시 맞고 사니? 네? 그게 무슨... 내가 내 동생 모르겠어? 걔 분노 조절 있잖아. 연애할 때는 기막히게 숨겼나 봐. 조심해. 걔가 멍 안 들게 때리는 거 전문이야. 잠깐만. 아, 너 진단서 떼러 왔구나. 왜, 증거 모으게? 아, 머리 쓴다. 잘해봐. 시누이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한번 흘낏 보더니 피식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아냥거리는 것도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게 듣기 싫었지만 남편의 폭력 성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들 모른 척했다는 것이 더 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한참 앉아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친구 진솔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사정이 엉망진창이라 바쁘다 정신없다 하면서 연락을 피했거든요. 문자로만 간혹 안부를 물었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죠. 진솔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대뜸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창피해서 말 못하고 민망해서 숨겼는데 친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본물 터지듯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진솔이는 바로 제게 뛰어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자기 집으로 오던가 호텔을 잡아 들어가던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조카 18세 크레파스 같은 놈. 어우 야 무조건 고소해. 이혼하고 너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짐 싸서 나와. 미안해. 그동안 내 꼴이 이래서 전화도 못 받고. 그런데 너야말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내 일이 중하냐? 네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그래도 말해봐. 너 무슨 일인데? 나 결혼해. 어? 너 연애했었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둘 다 나이도 있고 시아버지 될 분이 연세가 많아서 좀 서둘렀어. 너한테 야 연애한다고 말할 새도 없이 날 잡았다. 만난 지 3개월 좀 넘었어.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개꼬라지라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 행복한 거지? 다 괜찮은 거지? 어? 너 대답 들으니까 뭐 문제 있는데? 지금 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시어머니 자리가 좀 이상해. 족보가 좀 꼬일 지경이야. 여튼 그건 나중에 말하고 너 일단 짐 싸서 나와. 그렇게 제 친구는 저를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도 정말 짐 싸서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파에 시누이가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고 그 옆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던 남편이
절 보자마자 달려들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를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오늘 아주 날 잡자, 날 잡아. 그렇게 남편이 제 머리 끄댕이를 휘어잡는 그 순간 저는 신우이의 한마디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게 왜 빌미를 줘서 약점을 잡히냐 이 등신아. 야 동생, 너 나 아니었으면 아주 인생 말아먹을 뻔했다. 마누라 관리 잘해. 아, 용돈 고맙고 나 간다. 참 옳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 원래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응? 신우이는 머리끄댕이 잡힌 채 쓰러진 절 내리깔아 보면서 깔깔 웃다가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저를 집에 있는 좁은 방 안에 밀어넣고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핸드폰에 그동안 모은 자료까지 싹 뺏어나가면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 할 생각 말고 거기서 반성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남편이 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방바닥을 긁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데다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솔이었습니다. 저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웃들이 와서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진소리의 부름에 저는 목청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쳤죠. 제 목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경찰을 불러주었고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맞고 쓰러져 감금당한 저를 발견한 이웃과 진소리는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맥주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고 한번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던 전력과 남편이 가져간 폭력 증거 자료들 그리고 진소리의 증언까지 더불어서 남편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 진소리에 너무 다른 면을 봤습니다. 일단 집에서 저를 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나타나니까 바로 가서 뺨을 갈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욕을 쏟아내는데 경찰도 놀라서 순간 멈칫하다가 뒤늦게 말릴 정도로 서슬이 펄했습니다. 여튼 진소리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결혼 준비도 바쁠 텐데 저한테 신경 쓰느라 2배로 정신없을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제 이혼은 다행히도 순리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건 남편의 가족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보다도 못하게 다들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바친 시누이는 그날 이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시부모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이 그 남자의 말로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정리가 돼갈 때 즈음 되니 그제야 다른 사람 일에도 좀 눈이 가더라고요. 결혼을 일주일 남겨두고 드디어 친구 진솔이와 진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 시어머니 자리가 족보 꼬인다고 했던 건 무슨 말이야? 아, 시아버지가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다 하셨었나 봐. 결혼식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자고. 에? 그러면 시어머니가 꼬인다는 게 시아버지가 만나는 여자 때문인 거야? 그런데 시아버지 평생 소원은 아들 결혼이거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결혼 먼저 하는 거 절대 반대한다. 만약 아버지가 결혼하시면 난 결혼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일단 우리부터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될 여자가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아휴, 너도 참 편하진 않구나. 아마 내 남편도 뭐가 찜찜해서 그런 거겠지.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아무리 봐도 꽃뱀 같은 느낌?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한테 붙어서 입속에 혀처럼 굴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거기에 빠져서 에휴 몰라 그만하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 좋은 일 앞두고 좋은 것만 생각해. 여튼 내 친구 너무 고맙고 축하해. 진솔이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참 아무 굴곡 없이 편하기만 한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어떡하든 저도 언젠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겠다 다짐했지요. 진솔이가 결혼할 때까지 저는 그 집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행히도 진솔이가 들어갈 신혼집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입주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결혼 후에도 한 달 정도 이 집에 머물 수가 있었거든요. 고맙게도 결혼 후에도 그 집에 살면서 다른 곳 천천히 알아보라고 해준 덕에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진솔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쫓아다니며 가방도 들어주고 살펴줘야 하는 사이지만 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구가 먼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필요한 때 입을 드레스가 늦게 나와서 그러는데 네가 그거 가지고 좀 와줘. 딱 드레스 픽업해서 도착하면 결혼식에 늦진 않을 거야.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깟 드레스야 샵 사람이 가져와도 되고 퀵으로 받아도 되는 것을 굳이 저한테 택시비라며 돈 쥐어주고 갖다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요. 이혼하고 한동안 드라마에 나오는 결혼 장면만 봐도 속이 울렁거려 힘들어했던 제가 결혼식 참석해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로비 헤매며 힘들어할까봐 딱 예식 시작하기 전에 올 수 있게 머리 쓴 거죠. 그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친구 말대로 드레스를 가지고 결혼식 시작하기 20분 전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헬퍼 이모님께 드레스를 전달해드리고 바로 신부 대기실로 갔죠. 제 친구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뭉클했는데 어라? 그 웃음 뒤에 뭔가 어색한 느낌이 도는 겁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눈치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될 여자가 와서 한바탕 진상을 부리고 갔다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보다 먼저 결혼하려고 용 썼다는 둥, 드레스 촌스럽다는 둥, 이 예식장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영 아니라는 둥, 정말 기막힌 소리만 줄줄 늘어놓고 가서 애속을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여자인지 상판이나 보려고 하던 그때 그 얘기를 해주던 친구가 입을 갑자기 다물더니 눈짓을 휙휙 했습니다. 야, 너 뒤에 그 시어머니 될 여자 들어온다. 복화술 하듯 속삭인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당처럼 화려한 한복을 떨쳐 입고 들어오는 그 여자. 제 시누이, 아니 시누이였던 여자인 거 있죠.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만 방자한 얼굴과 몸짓으로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야? 네가 지금 이 집 시어머니 짤이라고? 제 소리에 놀란 시누이가 우뚝 멈춰서 절 보고는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 눈치를 살피던 헬퍼 이모님들이 후다닥 신부 대기실 문을 닫았습니다. 뭐야? 이 물건이 대체 여기 왜 있어? 너 뭐야? 너 나 어떻게 찾았어? 찾긴 뭘 찾아. 네 발로 걸어 들어왔지. 너 또 늙은 남자 하나 물어서 꽃뱀짓 하는구나. 이리 와. 오늘 아주 사달을 내자.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장이라는 것도 잠시 잊고 바로 시누이에게 달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누가 알렸는지 허둥지둥 친구 남편감과 시아버지 될 사람이 달려들어오다가 제가 시누이의 머리를 잡아채고 바닥에서 뒹구는 걸 보고 놀라서 멈춰 서더라고요. 놀란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괴롭히고 만날 불륜 저질러서 사고치고 다닌다는 그 나이차 많이 났다던 시누이가 저 사람이야?
돈 많은 남자 꼬셔서 꽃뱀짓 하는 게 직업인 여자. 이 여자야. 신우이는 당황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한 번 뚫린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로는 그치지 않더라고요. 청산유수처럼 그동안 신우이가 저질렀던 일들을 줄줄 쏟아냈는데 이 멍청한 여자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래서 오해고 저건 그래서 오해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시인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의 시아버지 될 뿐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조용히 사람을 부르시더니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게 조치하시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일단 우리 애들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조금 진정하시고 예식 끝나고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친구의 가장 좋은 날에 이게 뭔 짓인가.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순간 타격이 확 끼쳐왔습니다. 진솔아, 미안해. 내가 눈이 돌아서 너 결혼식인데. 아니야, 잘했어. 어쩌면 네가 우리 집을 구한 거야. 일단 나 식 치르고 온다. 너 도망가지 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알았지? 그렇게 쿨한 제 친구는 그 난리를 겪고 바로 식을 올리러 갔습니다. 30분 남짓한 예식 시간 동안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숨을 고르느라 정신없었죠. 모든 식이 다 끝나고 친구와 친구의 시댁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게 자초지종을 찬찬히 들은 친구의 남편은 자기 아빠에게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여자 이상했다는 둥, 아빠가 정신이 나갔다는 둥. 그런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 친구의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랑해서 유지한 관계가 아니라 속아서 끌려온 그런 관계셨더라고요. 본인도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 거였다며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렇게 끝난 거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제게 제가 자기 인생 구한 것 같다고 저런 여자가 시어머니로 들어왔으면 자기도 결혼 생활 길게 못했을 거라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아, 끌려갔던 신우이는 결혼해서 한몫 잡으려던 계획 다 망가지고 폭주했습니다. 당연히 친구 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죠. 게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꼬셨던 또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걸려 아주 박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과거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 친구 시아버지가 노년에 인생 망할 뻔한 거 구해줘서 고맙다고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중 일부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 자리를 하나 싸게 임대해 주셨어요. 원래는 친구 시아버지와 결혼 후 신우이가 운영할 카페였다 하더라고요. 여튼 친구가 살던 집도 좋은 조건에 제가 계속 이어받아 살 수 있게 집주인과 얘기가 되었고 전 남편과 엮여있는 회사 대신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가게도 생겨서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10 가족보다 나은 경험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우정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